김종삼의 묵화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김종삼 시인은요, 예, 이게 그 어떤 서민의 삶이요. 이 서민의 삶, 역사적인 격동기 속에서의 어떤 소외계층, 계층이란 말고 이게 소외된 존재 이렇게 씁시다 우리가 소외된 존재, 예, 이게 대해서 어떤 뭐냐면 연민과 그 다음에 공감이요. 정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미적 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는데, 김종삼 씨는 도치를 좋아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 전체가 다 도치가 되거든요. 그걸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 묵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묵화가 이해하면 앞에서 숫자 한번 붙여봐봐. 수묵화라고 돼 있지. 그 왜 먹으로 그리는 거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수묵화가 어떻게 그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꽉 채우냐? 아니죠. 그 일부만 딱 채우잖아요. 세안도라는 거 보면 하얀 종이에 뒤에 이렇게 산 하나 딱 그려놓고 맞습니까?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나무 몇 개 그려놓고 그 다음 여기에 뭐예요? 이렇게 집 하나 그려놓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온통 다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이 수묵화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백을 만들어내는 게 수묵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굳이 묵화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작품이 나왔듯이 이게 다예요. 6줄이 다거든요. 그나마도 뭐냐면은 뭐 꽉꽉 채운 6줄이 아니라 텅 빈 6줄이 다기 때문에 이걸 묵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시는 그냥 뭐예요? 예. 그 쓴 부분보다 안 쓴 부분이 더 많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상의 여백을 추구했습니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따 필기해 주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마치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내가 형상하고 있는 이 모습 장면이 마치 수묵화의 한 장면과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묵화라고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첫째는 일단은 뭐냐면 여기 이때 형상화된 장면이죠. 형상화된 장면을 묵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일단 표현상에 표현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이 절제된 표현이에요. 할 말을 다 안 하는 게 절제된 표현이죠. 이 절제를 통해서 여백의 형식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짧은 여백의 형식미예요. 알았지? 예. 그래서 이걸 묵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다. 자, 라고 나와있고,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언뜻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머니는 혼자서 살고 있는, 그치라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소가 필요 없겠죠. 예, 결국은. 할머니는 일단은 솔로고, 그쵸? 예, 그 다음에 혼자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도와준 게 뭐예요? 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뭐냐, 솔로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외롭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결국 뭐냐, 이제 고달픈 노동을 하겠죠. 고달픈 노동을 합니다. 노동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소가 되는 거고요. 소 역시도 할머니와 이퀄, 동일시되는 존재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함께 외롭고 함께 농사를 짓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물 먹는 소 목돌림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다라고 돼 있으면 이만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 뭐냐면 뒤에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나오면 사실은 뭐냐면 얘하고 얘 순서가 서로 뒤집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의 손이 얹혀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도치가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시 구조의 끝에 종결 어미가 안 쓰이고 있거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도치가 사용되고 있는 이것도 뭘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궁금해해 볼만 합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물 먹는 소가 나오죠? 소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이퀄이에요. 그쵸? 서로 대응 관계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목덜미하고 손도 이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얹혀진 겁니다. 손이 얹혀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스킨십이라고 이야기하죠. 현대사회에서, 현실에서 스킨십은 매우 하지 말아야 될 거에 해당이 되지만 이 스킨십이, 이게 문학에서 얘기하는 이 스킨십은요, 자, 인물 간의 아니면 대상과 대상 사이, 존재와 존재 사이의 심리적 거리죠. 이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리적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매우 친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동화. 예, 둘이서 동화? 예, 동화라고 쓰지 말고 동질감이라고 쓰죠. 차라리 그게 낫잖아요. 차라리 뭐냐, 매우 동질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똑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특히나 여기서 목덜미하고 손이 나오는데요. 목덜미는 이 소의 쟁기, 농사들의 쟁기가
딱 걸리는 공간이에요. 소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손에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의 쟁기가 걸려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다 뭐냐면 노동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결국 목덜미는 분명히 뭐냐면 굉장히 굳은살이 박혔을 거고 손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굳은살이 박혔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소와 할머니는 서로 간에 뭐냐면 동질적 존재입니다. 동질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킨십이라고 하는 인물 간의 거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하고 나오죠. 함께 지났다고란 말은 둘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동반자 관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할머니하고 소가 같이 다니는 거 그것도 있겠고 소설 중에서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보게 되면 허생원과 나기의 삶이 이제 이런 동반자 관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발잔등이 부었어요. 뭐 많이 걸어서 발잔등이 부은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어떤 고된 노동 맞습니까? 고된 노동이에요. 늙은 몸으로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노동을 하는데 그걸 도와주느라고 소조차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적막하다 보니 외로움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함께 서로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된 노동, 고된 외로움이 견딜만 한 거야. 그러니까 함께 서로라는 말 자체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동반자가 되겠죠. 동반자가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위로라고 하는 서로 위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서로 위안이 되고 있어요. 서로 같은 처지니까 위안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서로 같은 처지에서 위안이 된다는 한자성어가 뭐가 있어요? 동병상련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굳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한번 적어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거 할 때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표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요. 여기요. 안 되는군요. 예. 자, 다시 한번요. 어디 보시냐면 여기 쉼표요. 그쵸? 여기 쉼표 붙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쉼표가 붙었어요. 그럼 뭐 함께 지났다고 연결되는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요. 여기도 쉼표로 끝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야? 할 말이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치의 효과인 건데 도치적 구조를 할 때 이미 뭐야 결론은 앞에서 나와 있지만 그는 형상화된 것이고 결국 뭐야 서로 적막하다고 또 그 위에 또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위안이 된다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쉼표를 이렇게 쉼표 하면서 마지막에 쉼표로 끝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결국 뭐예요? 아 진행 중 할 말이 다 안 끝나는데 진행 중 결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진행 중 결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나머지는 뭐야?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는 거죠.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진행 중 결론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여백 효과죠. 여백 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좀 더 다른 얘기를 해보는데 뭐냐면 이제 이 시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이 시는 결국 뭐냐면 후반부에 뭐가 사용되고 있다고 지금? 예, 쉼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후반부에 이 쉼표가 연결되면서 마지막도 쉼표로 끝났어요. 그쵸? 그럼 뭐냐면 할 말이 다 안 끝났는데 어머 다 끝나버렸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시의 주제는 결국 뭐예요? 이제 할머니를 토대로 해서 결국 뭐가 되는 거냐 얘라 서민이죠. 서민의 어떤 뭐야 고되고 외로운 삶 속에서도 그래도 뭐예요? 나름대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 가치의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함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할머니가 나오고요. 그렇죠? 할머니가 이퀄 소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은 이 둘을 묶어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가치 있는 서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서민의 삶에 우리는 작가는 뭘 부여한 거예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쵸? 여백이 나와요. 여백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고 싶은 말 쭉 얘기하면 그게 산문이잖아. 그러니까 시는 뭔가를 참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대신에 형상화된 장면을 보여주고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 어떤 표현의 절제입니다. 표현의 절제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쓴 공간보다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결국 뭐야? 간결, 압축미를 형성하는 거죠. 압축미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가지 효과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이 상상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은 보다 다양한 의미가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와 소의 이 장면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가 나와. 전혀 무관한 의미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먼저 해서 저 한우 몇 등급 나올까? 말라서 먹을 것도 없겠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결국 서민의 삶 거기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의미가 되는 거죠. 가치 부여가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독자 스스로가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이 여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잔상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잔상 효과. 잔상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딱 보다가 갑자기 영화 탁 꺼졌으면 그 영화의 스크린 장면이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흐릿하게. 그게 잔상 효과예요. 결국은 잔상 효과란 말은 뭐냐면은 이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장면, 그 다음에 이 장면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 맞습니까? 감동, 이것이 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도 어느 정도 뭐예요? 지속, 유지되게 만드는 게 잔상 효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자꾸 이게 뭐야? 짧게, 길게 필요 없이 결국 그냥 소의 목덜미 할머니 손이 딱 얹혀져 있는 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야. 집중적으로 한 장면만 떠오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그 장면의 의미를, 서민의 삶에 대한 가치 부여라는 의미를 곱씹게 만드는 게 잔상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짧지만 할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